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데 이어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낸 첫 번째 집행정치 신청 사건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와 여대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선관위 IP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방송에선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불거져 있는 주요 쟁점과 판세를 짚어보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3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이 넉 달 만에 통화를 하면서 1시간 4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걸 제한하는 조치 같은 좀 이런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걸 계속 좀 막겠다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이 첨단 기술 발전을 억누르고 또 정당하게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다른 타이완 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같은 묵은 현안에서도 한 번 더 정상 간의 이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중 정상 대화에서 한반도 현안도 거론됐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을 하지 않고 이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좀 확인을 시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이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의료계에서 이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좀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이 이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고 전공의 협의회 측을 향해서도 이 박단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이 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보다는 전공의들 말을 좀 경청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입장 밝힌 뒤에 한덕수 총리가 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 시간이나 장소 또 주제를 제한을 하질 않고 전공의들을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대화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 가족이나 교수들도 좀 적극적인 설득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화를 위해서 이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과연 이런 만남의 자리가 성사가 될지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장기간의 갈등이 봉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전문가 또 특히 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함께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에서 각하됐어요. 네, 이 법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수들에게 이 소송할 자격인 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질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각하를 했습니다. 법원의 시각은 좀 이렇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자기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교수 측이 신청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좀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는 이번 증원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증원 방침을 반대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걸 포함해서 모두 6건입니다. 네. 오늘로써 총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은 어제 충청권을 공략했죠? 네, 특히 이 충청권은 특히 좀 부동층이 많다고 하죠. 어제 10여일 만에 이 충청권을 다시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12곳이나 돌면서 지지를 좀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지역 표심을 공략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초현실적인 범죄자와 맞설 때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좀 조국 대표를 가리켜선 파렴치한 잡범일 뿐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재판에 출석한 뒤에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먼저 좀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하다면서 검찰이 원한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좀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재판 출석 후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 핵심지인 서울 동작을을 6번째로 찾아서 유삼영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강원과 충북 또 경북 등을 돌면서 400km에 달하는 유세 레이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어제 저녁 좀 제주로 이동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는 부산, 어젠 울산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 지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 지원하는 건 이례적이죠? 네, 좀 이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에 이어서 울산까지 방문해서 후보 지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까지 이 야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경험한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과 후배를 찾아서 앞으로도 좀 조용하게 응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잇따라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이번엔 이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이런 발언이 먼저 나왔던 거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준혁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김한란 이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화여대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억측으로 대학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면서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한 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당이 이 김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를 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SNS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에 상처를 입힌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구 농구부 감독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이 한마디로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부터 이 서울시 교육청이 결국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해서 특별 장학을 먼저 좀 실시를 했고 현 감독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 감사에 좀 착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식 감사를 하기로 했다는 건 사안의 중대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면 조처를 하겠다고 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좀 방송에 노출된 대로 이른바 먹방 촬영 같은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는 데다가 또 고등학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을 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일부 학부모는 현주혁 감독이 자기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주혁 감독은 아직 공개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이 정식 감사에 착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 감독 예능 출연 워낙 활발히 하다 보니까 본업과 부업이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데뷔 후 2번째 멀티히트 기록했다고요. 네, 이번에 메이저리그의 초반에 처음 데뷔한 선수가 맞는지 초반 돌풍이 정말 거센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서 5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한 이정후 선수는 3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앞 안타로 멀티히트를 결국 해냈습니다. 2번째 멀티히트인데요. 이정후의 타율은 0.316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정후 선수와 좀 맞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는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오전에 중국으로 간다고요? 네, 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한테도 저 같은 성인들한테도 이른바 이 힐링 영상 주인공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중국으로 떠납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푸바오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무진동 특수 수송 차량에 태워집니다. 이후 이 수송 차량은 에버랜드 내부를 20분 동안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다만 이 차 안에 실린 푸바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 푸바오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국행에는 푸바오를 정성으로 돌봐왔던 강철원 사육사도 동행을 하는데요. 모친상을 당한 와중에도 지금 동행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푸바오는 전세기에 탑승해서 이동을 도운 뒤에 이 강철원 사육사는 이동을 도운 뒤에 귀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바오는 앞으로 쓰촨성에 판다를 연구하는 기지 내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푸바오 중국행 소식은 2부 한 번 더 뉴스 코너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점차 수도권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오겠고요. 또 전북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전남과 제주는 늦은 밤까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은 대부분 5에서 30mm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는 5mm 미만으로 가장 양이 적겠고요. 남부와 제주 5에서 40, 많은 곳 제주 산지 60mm 이상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내일까지 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 강풍특보 동시 발효 중이고요. 전남 해안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기온도 높은 편인데요. 어제보단 4, 5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서 서울, 제주 20도, 세종, 대전, 부산 16, 광주 17도까지 오르는 반면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8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합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인데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인 만큼 돌발 구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잠원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그리고 더 가서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이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는 5km가량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2km가량 천천히 가고요. 군포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의정부 방향으로 창동교에서 상기교 사이 1차로는 현재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와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공습했고 이 와중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까지 공격하자 이란도 보복 공격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복잡한 중동 상황 짚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은 현재 남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에 대해서 대대적 공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습한 이유 뭘까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10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 꽤 됐는데 우리가 이 전쟁 관련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하마스라는 이 이슬람 급진주의 조직이 바로 이란으로부터 재정적인 그리고 무기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란의 대리 조직 프록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란의 프록시 조직이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또 다른 여러 친이란 프록시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전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국지전들은 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랑도 계속 교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어떻게 보면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외교 공간에 대한 폭격 매우 이례적인 것일 텐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점에 공세를 펴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란이 소위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뭐 적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 상태입니다. 또 이제 시리아의 정부군, 즉 이 알 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인데 이제 자국민을 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이런 안 좋은 정권인데요.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냥 자기 재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사관 폭격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영사관 건물 그 자체를 폭격한 것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영사관을 폭격했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국제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무기고나 무기시설을 공격을 했다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지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가자지구 지상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공격했다, 학교를 공격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인도주의적인 공습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병원 내에 일부러 하마스가 무기고를 뭐 건설해 놨다. 학교 중간에 뭐 핵심 지도부 무기 시설을 뭐 군사 시설을 일부러 놔뒀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나라, 이런저런 모장 단체와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적은 이란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냐가 이제 확전 여부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비교적 국지적 충돌 수준에서 상황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이젠 충돌 수준 높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은 지금 보복과 응징을 선포한 상태고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보복을 하고 싶을 때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이 이란 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이 최고 정예 부대인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2인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네. 국민들은 지켜볼 테고 그래서 이 청중을 위해서 어쨌든 면피용 액션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복 공격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패턴이 워낙 국지전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몇 번 있어 와서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이란이 지금 바로 공격을 안 할 테고요. 예측 가능한 이런 목표 시설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의 뭐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좀 타격 목표를 흘리고 예. 그래서 이란도 좀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즉 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가 뭐 보복 공격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으니까 큰 이런 사상자나 큰 규모의 공격은 아닌 수준에서 이 출구 전략을 짤 테고 그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이란도 확전 방지를 위해서 미리 타격 장소를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국지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어쨌든 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2인자를 제거했으니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어디를 타격할 때 너희들 이 정도 맞아도 싸지 이런 걸 살짝 예고하고 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내부 상황도 복잡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촉구한 시위에 10만 명이 운집했고 시위대는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을 우선적으로 구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사가 확인됐나요? 또 현재 몇 명이 어디에 감금돼 있습니까? 지금 이 인질이 134명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네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확히 이 생사 여부,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히 살아있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250여 명이 처음에 10월 7일에 납치됐을 때 250여 명은 확실하다. 네. 그리고 또 확실히 죽은 사람, 이 사망자 수도 지금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데 어쨌든 134명이 가자지구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정확히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고 더 알 수 없는 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네네. 하마스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지도부는 지금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휴전 협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는데 이 하마스 지도부조차 우리가 정확한 명단은 줄 수는 없다라고 했고 사실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마스뿐만 아니라 또 군소 이 급진단체인 이슬람의 지하드와 다른 이런 더 하부 조직들이 인질을 이제 나눠서 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들과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마스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인질이 이제 잡혀 있으면 협상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구출 작전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 입장이 뭡니까?
처음에 이제 10월 중순에 대대적인 지상전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구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출 작전에 자신이 있다. 그런데 구출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구출을 한 사람들은 5명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인질 석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내거는 조건이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선 우리가 6주 정도 교전을 일시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즉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0명 이상을 맞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하마스 측에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전 중단이 아니라 휴전을 해야 되고 휴전을 한 다음에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전원 다 철군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맞교환을 얘기하자라고 있어서 이 전후와 휴전의 양상이 서로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지금부터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시위 쟁점 가운데 하나가 군 복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 복무 의무가 있지만 초정통파 유대인 이른바 하레디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번 시위 촉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특정 그룹 병역 면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병역 면제를 받는지 또 병역 면제를 받는 하레디가 얼마나 많은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하레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정통파 울트라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역할은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유대교에 기반을 해서 세워졌고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의회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주의 국가다. 라고 네. 명시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주의 국가예요. 즉 유대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정신적인 이 종교적인 이 영적인 부분을 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레디들이죠. 이들의 역할은 늘 유대교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전을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은 우리는 다른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한 13% 네. 내외입니다. 물론 이 중도나 진보 그리고 이제 세속주의자 보수파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반발은 지금처럼 계속 전쟁 시기에 더 높아지긴 마련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하레디는 13%인데 아무도 전원이 국방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내에 아랍계 시민들도 있습니다. 20% 정도가 아랍계 이스라엘인인데 이들은 국방의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 중에 한 1% 정도 5,000명 내외인데 이들은 자원을 해서 지금 그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예. 이 와중에 네타냐후 총리 아들 문제도 이제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해외 국민들에게도 동원령 내렸는데 총리 아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도 처음 이렇게 놀래서 찾아봤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사실인 걸 확인하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은 이유가 이 네타냐후 총리의 가족이 늘상 이런 이렇게 볼썽사나운 스캔들을 일으키곤 해요. 이 부인도 이렇게 뭐 갑질 의혹도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켰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동전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군들은 밖에 유학 갔다가도 바로 들어오고 뭐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근데 이것이 사실과 그렇게 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약간 미스, 그 신화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봤었던 이 경우는 대부분 뭐 미국에 있다가 영국에 있다가 심지어는 한국에 있다가도 다 들어갔거든요. 아,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요? 네네. 오. 지금 이 네타냐후 큰아들만 제가 본 옆에 사례로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즉각 들어가는 걸 많이 보셨다 이거죠? 교수, 네. 저 박사님이. 네, 자,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외신들의 취재와 보도를 금지한 이른바 알자지라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 직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알자지라 방송을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나마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아니면 이란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가 중동에서 가장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뭐 여러저런 뭐 부패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민주적인 처사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뭐 지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일이죠. 네, 진짜 지금 센터장님 말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신기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네요. 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 인권 상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 와중에 미국은 최근에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 대신 기권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뭐 반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뭔가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죠. 뭐 네. 중동 내 최대 우방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내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블링컨 국무장관도 네. 뭐 종종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공존의 해결법,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도 하고요. 네.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척 슈머라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네네. 있는데, 척 슈머. 네. 네네. 지난주에 이렇게 연설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 네타냐후는 중동 평화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빨리 조기 선거를 치러서 지금 정부를 교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무기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네타냐후 총리는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펄펄 뛰었다고 어디 뭐 내정을 간섭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정부와 이스라엘의 이런 우파, 강경 우파 연정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큽니다.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회담도 가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라파 작전을 강행하지 말라. 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라. 네. 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강행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하마스를 완전히 섬멸하는 것인데 이제껏 지난 뭐 5개월 넘도록 네. 총 24개 대대, 하마스 대대 중에 18개 대대를 우리가 확실히 제거를 했다. 그리고 라파에는 이 정확히 4개 대대, 잔당이 남아있는데 이들만 제거를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거고 이제 가자지구에서 전후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워낙 이스라엘 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라파 작전은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제사회, 미국, EU에서 절대로 민간인의 피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압박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전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이 민간인 피해가 지금처럼 크게 나지는 않을까, 네. 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협상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게 30초도 안 남았네요. 딱 한 줄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내세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달라서요. 네. 휴전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자, 복잡한 상황 쉽고 재미있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기호 6번 새로운 미래가 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나라 기호 6번 새로운 미래가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2년 만에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됐습니까? 검찰 권력을 마음 놓고 휘두르는 정권,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민주주의 미래가 있습니까? 거기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새로운 미래. 4월 10일 선택해주세요. 기호 6번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다시 입다 연구소 정주연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소비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옷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줄여야지 환경을 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께 제안드리고 있는 그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비를 많이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오래 입고 멀쩡하지만 잘 안 입게 되는 옷들도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서로 나누고 교환해서 입자. 이렇게 중고 옷들에서 개성을 찾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옷은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70%가 육박하는 의류 소재를 합성섬유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성섬유는 바로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세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새 옷이면 새 옷일수록 입을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게 다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나가서 물고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걸 우리가 밥상에 다시 올려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 인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흘러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옷에서 대부분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옷 살 때 무척 주의를 해서 사야 될 거고요. 안 사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도 드문드문 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진작에 빗길이 이어지는 곳이 많고요. 지금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또 강풍주의보도 제주 산지와 전남 해안에 발효 중입니다. 점차 이제 중부지방도 비가 더 확대되면서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전남과 제주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는 5mm 미만, 그 밖에 중부지방 5에서 30, 남부와 제주 5에서 40, 많은 곳 제주 산지 60mm 이상입니다.
어제 서울은 23.9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올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보다는 기온이 4, 5도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구름이 잔뜩 뒤덮여 있기 때문인데 현재 서울 기온을 보면 15도에 육박합니다. 또 오늘 낮 기온도 서울, 제주 20도까지 오르면서 앞자릿수가 역시 다르겠고요. 세종, 대전, 부산은 16도, 광주 1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 높겠고 강릉은 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아침 기온 9도 안팎, 낮 기온 20도 안팎 유지하겠고요. 수도권은 아직은 비가 많이 확대되지 않아서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막판 쟁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 판세는 어떤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본래 그 약간 캐주얼한 정장 좋아하시는데 오늘 완전히 어디 결혼식 가는 분처럼 어디 결혼식 가세요? 이렇게 단정히 입고 나오셨어요? 아, 정적 시사 출연. 그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라서요. 보이는 라디오. 이 다음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후보 네.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가 있어요. 지원 유세요? 지역은요? 예. 이제 남양주 갑에 최민희 후보인데 제가 요즘에 남양주 하면은 또 거기서 삼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그죠? 예, 네. 그래서 김병주 후보는 뭐 지지율 조사에서 조금 자신이 있는가 요청이 안 오고 네. 최민희 후보는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오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이야,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광명에 우리 이모경 의원. 예. 김병주는 7일 날. 그 쉽지 아직도 않은 최재성을 잊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총선 사전 투표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이틀간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투표 시작한 재외 국민 투표율 총선 사상 최고치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수석님 보시기에 전체적 판세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투표율은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 때문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이제 편리하거든요. 투표하는데. 네. 그래서 최근 선거를 보면은 사전 투표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번에도 투표율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세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 달 전. 네, 한 번 이제 요동쳤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공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형국으로 치닫다가, 그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예, 그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진 게 이제 한 20일이 안 됐죠. 한 보름 정도. 황상무 수석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 그래서 또 출렁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불리한 형국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 몇 분 문제들, 부동산 문제나 또 이제 과거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의대 정원 문제로 담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역효과를 갖고 와서 조금 지금은 야당의 이런 후보 몇 분의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 문제가 있어서 조금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이제 관통하고 있는 요 구도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이 조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은요, 소위 이제 양당에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이제 5차 범주 내에서 네. 각축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요. 40군데. 예. 근데 이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거나 또 뭐 공천을 못 받아서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를 못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의석이었던 그 지역구가 한 5개 정도가 소위 말해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거나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의석으로 간주되던 지역에서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리한 형국, 그것을 경합 지역만 분석해 놓고 보면은, 만약에 경합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 현역 지역이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한 석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경합 지역의 이 풀이 민주당이 한 5석 정도가 민주당 지역구였고 의석이었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경합 지역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고, 과거 같으면은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사실 두세 군데가 4년 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두세 군데가 국민의힘 현역 지역인데 경합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데는 종로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근소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현역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 반면에 동작은 공천은 못 받았지만 이수진 의원 지역이었죠. 나경원 의원하고 유삼영 후보가 경합되는, 네.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죠. 이런 걸 쭉 판별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 의석 수를 국민의힘은 밑돌 가능성이 크다. 103석이었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03석보다 못하다. 그럼 두 자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가능한 범주 내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심플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번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D-7에서 보신 그 판세,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아까 이제 그 막판 변수, 국민의힘 발은 의대 증원, 정부 여당 발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발은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아니면 일종 발언 같은 이런 두 가지 양축이 이제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담화 발표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담화문의 방점은 대화의 방점이 찍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저께, 담화 다음 날인 어저께 윤 대통령이 시간, 장소, 주제 정하지 않고 전공의들 만나려고 한다. 이제 대화는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슈가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 좀 시간이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간, 의대 정원 문제가 총선용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추진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그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총선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야당은 이제 의심컨대 총선용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추진을 했는데 극적으로 이것을 타결을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야당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총선 시기와 이게 맞물리면서 이것도 초반에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돼서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
다수가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스텝이 꼬이고 이게 잘 해결 안 되고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이제 조금 이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예민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는 노조가 있는 거고 조세 문제도 예를 들어서 부자 감세를 해주면 그 피해 계층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정책은 국민을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문제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교한 어떤 대책이나 해법 이런 거 이 전략적 기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쉽사리 타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정원 배분을 지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을 정부가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정원의 조정인데요.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0명 증원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명 증원은 최소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담화에서도 그게 과학적 근거 또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 너네 그러면은 여러 의사단체가 단일한 목소리로 갖고 와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0명 대 2,000명이거든요. 의사분들은 0명이에요. 증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이에요. 그래서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담화는 다들 기대를 했잖아요. 메시지가 명료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0명 과학적이고 고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반박할 수 있는 거 단일한 목소리로 갖고 와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불명료하고 그럼 이거 고하겠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타협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가부터 해석이 분분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그랬다 또 말 철회도 하고.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에서 또 대화의 방점이 찍혔다. 네. 뭐 그다음에 전공의하고 문을 열어라.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 전공의들하고 대화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봐요. 네네.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 환경들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간극이 컸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해왔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성사될지도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네. 자, 민주당은 부동산 논란이 주요 쟁점입니다. 가장 그 핵심이 이제 양문석 후보인데 본인은 편법 대출이라고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다. 그 다음에 문서 위조 의 소지가 있다. 거기다 뭐 일부 언론은 재산 축소 신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이거는 민주당이 분명한 부담이에요. 본인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를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이 국회의원 총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불거지기 전에. 첫 번째로요. 우선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지역위원장이었고 경남도지사 출마. 지역위원장 그리고 도지사 출마도 했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수박 이 깨겠다고 지역구를 딱 특정해서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죠. 전해철 의원 지역구로 딱 갔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그래도 저는 자기가 이제 땀 흘리고 경쟁을 준비해 온 그런 지역이 아니고 비명 반명 구도에서 수박 깨겠다고 가는 것을 당이 용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고 이미 막말로 그 과정에서 막말로 징계 3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경선 자격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의 이제 재산상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라는 것은 이제 상대성이 있거든요. 일례로 저런 겁니다. 보궐선거 귀책 사유를 자당에서 발생을 시켰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민주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고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막상 후보를 안 내려고 그러면 유권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헌법적 권리 투표권을 정당이 그냥 박탈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네. 자당의 규정으로 정했을 때는 늘 논란이 있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 다 끝났고 선거운동 기간이고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이거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냐. 그럼 상대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후보도 사퇴해야 될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 네.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성평래법 변호하고 그것도 이제 미성년자거든요. 장애인. 제2의 이제 그 무슨 사건이라고 동아니 사건이라고 했던 그다음에 이분이 또 뭐 저 일제 옹호 발언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막말로 따지고 이런 문제로 따지면은 양당이 각각 판단해야 되는. 그래서 후보를 만약에 사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은 참 민주당이 또 뭐 국민의힘이 이런 경우더라도 처리하기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본인은 뭐 그 집 팔아가지고 대출금 갚겠다 이런 이제 출구 전략, 완주 의지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냥 본인 후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수박을 깨겠다고 한 후보를 또 그 공천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도 또 밖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집을 팔아서 뭐 갚겠다는 것은 과거에 혹은 범법적 내지는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인 조치거든요. 그건 정치인이 뭐 어떤 부당하게 이제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돌려주는 경우하고 뭐 그 유사한 그런 발언인데요. 그런 거는 아무런 이제 해법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자, 아까 막말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평화 발언에 이어서 이대상 미군 성상납 발언. 그 앞서 이제 보니까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로 국지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뭐 근거가 그렇게 대부분 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혹은 이른바 뇌피셜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만약에 국회 입성해서 면책특권까지 받게 되면 큰 문제, 특히 외교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뭐 과거 국회도 국민의 이제 불신을 많이 받았는데요. 못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양당의 이렇게 공천을 보면요. 정말로 뭐랄까요. 이 공직 후보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제 걱정된다 뭐 이런 우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이것을 입증을 하든가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은 진짜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있죠.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말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은 학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응한 어떤 근거를 갖고 뭐 역사적 자료를 갖고 하든지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유튜브였지만 저는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의 공천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사과를 어젯밤에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학자고 이 발언들이 비교적 최근 발언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해찬 후보 있잖아요. 부산수영. 사실 20대 중반의 치기 어린 발언이 발목을 잡아서 사퇴까지 그 공천 취소까지 시켰거든요. 당에서.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당에서 왜 이렇게 뭐 집착이라기보다 끝까지 고민을 한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로 이제 문제가 있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수정 후보도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파 대통령이 한 단 875 하니까 한 풀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대성의 문제예요.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에 투표인데 과연 스스로 사퇴하거나 네. 공천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현실적 범주 안에 네. 들어와 버린 문제인데요. 김준혁 교수는 매우 부적절했죠. 네. 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거액 수임료. 처음에 이제 재산이 1년 사이에 40억 불어났다 그러는데 만약에 뭐 정관예우 받았다면 160건 수임했으니까 한 160억은 돼야 정관예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자, 그럼 발언의 부적절성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자, 사실 남편의 일이에요. 본인이 뭐 돈 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관예우 한 것도 아닌데 재산 형성이니까 약간 공동 책임성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애당초 봤어요. 이제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성에 출마한 공영훈 네네. 후보 문제도 어떻게 모를까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럴 수는 있어도 저 사람들 가진 사람 뭐 이런 거요. 예,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일종의 이제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경우에는 뭐 딸 경우에는 뭐 왜 그 계열사에 취업하고 있냐 이게 있지만 아들 경우에는 약간 그 현대차발 호재가 있었을 때 샀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루 전에 이제 그 증여를 했고 이런 타이밍상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이제 불법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갑자기 하지 않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은 사전에 이제 예고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과열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묶일 지역들이 이제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사 의도했다 하더라도 네. 사전에 뭐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분명한 요체는 이제 증여 행위죠. 그래서 뭐 현대차 부사장 시절에 또 뭐 연봉 많고 뭐 이랬던 사람이 증여한 건데 군대에서 제대하는 아들을 증여를 했어야 되느냐 요 포인트가 국민 감성의 정서에 좀 맞지는 않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자, 시간 관계상 요건 이제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남은 일주일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 뭘까요? 저는 계속 대표 리스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리스크. 지금 사실 총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벌써 지금 리더발 조금 조마조마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 칼날 위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메시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 대통령도 리더잖아요. 대통령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존재고 정권 심판론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의정 갈등이나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 문제나 이게 이제 다 리더의 리스크고요. 네. 매우 컸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발언 강도도 세지고 이재명 대표도 뭐 사과한 것까지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더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더발 리스크 지켜봐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다 푸바오가 결국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 소식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푸바오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을 오전에 떠나죠? 네, 그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떠나게 되고요. 원래 그동안에는 에버랜드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수촨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수촨성에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로 옮겨져가지고 이제 또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푸바오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보호연구 협약이 있어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 이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푸바오가 2020년 7월 20일에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즉 3개월 뒤면 만 4세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왜 이런 협약이 있냐면 멸종 위기종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당연히 판다는 상업적인 거래가 안 되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판다가 넘어올 때는 대여 형태로 오는 겁니다. 이 보호기지로 돌려보내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협약 생긴 게 한 40여 년 됐거든요. 실제로 1981년에는 한 1,100마리 정도 야생 판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900마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 했네요. 네. 자, 우리 푸바오는 한국에서 인생 1막, 중국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작별 행사도 있어요? 네,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20분 동안 이제 관람객들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원래는 에버랜드에서는 별도로 행사 없이 조용히 출국하겠다 이런 것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배웅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작별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푸바오가 탄 차량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푸바오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팬들이 이번에 행사에서도 직접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닫혀 있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그 차를 보고 그냥 팬들이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팬들만의 작별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푸바오 할아버지, 푸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강철원 사육사가 대신해서 인사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네. 자, 푸바오가 중국 가는 길도 거의 군사작전 방불케 한다고 해요. 네. 일단은 이 에버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차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쓰이는 차가 무진동 항운항습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송에 쓰는 그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멸종 위기종이니까 안전하게 또 그리고 이제 편하게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중국에서 보낸 전세 화물기에 탑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도 판다 이송에 특화된 장치하고 설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 이제 케이지에 넣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지가 뭐 외부 충격에 안전하게 만든 건 기본이고 밖이 완전히 보이도록 투명한 판으로 특수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 푸바오는 이렇게 떠날 준비를 미리부터 해왔는데 지난달 4일부터 연습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팬들 안 만났고요. 내실에서 생활하면서 건강관리를 했는데 특히 이 케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훈련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사육사가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경계심 보이다가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나중에는 또 편해졌는지 당근을 먹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세기 타고 중국 청두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고요. 이 비행기도 이 안에 이 진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안정을 유지해주는 보조장치까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비행기 타면은 원래 기내식 먹잖아요. 네. 푸바오도 마찬가지로 기내식이 또 주어집니다. 대나무하고 사과, 당근 같은 것들 주는데 이게 원래 비행기 반입이 안 되는데 특별히 그 검역 당국 협조를 구해가지고 미리 이제 넣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국가 원수급 이상 대우네요.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도 동행하죠? 네. 아무래도 처음 비행기 타는 거고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푸바오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서 이 강사육사가 동행하기로 했고요. 강사육사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온 그런 사육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판다 할아버지 이런 별명이 있는 거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준 게 어제 강사육사가 어머니상 이제 모친상을 당했어요. 네. 전북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강사육사는 그 빈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에버랜드 측에 요청을 했고요. 에버랜드 측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강사육사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푸바오를 잘 보내주시길 원할 거다 이렇게 가족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일정대로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푸바오 가는 것도 그런데 푸바오 할아버지 모친상 당하고 그런데도 또 동행을 하고 네. 마음이 짠합니다. 중국은 외교에 적극적으로 판다를 활용해 왔는데요. 판다 외교라는 말도 있어요? 네, 이게 일종의 중국이 쓰는 부드러운 외교를 뜻하는 게 판다 외교인데요. 네. 이게 희귀동물이고 아까 뭐 멸종 위기종이라고도 했는데 중국 내 쓰촨성 등재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다를 상대국에 보내가지고 이걸 계기로 양국의 관계 발전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게 판다 외교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한 20개국 정도가 판다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에 보면은 좀 이 푸바오 소식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던 게 프랑스로 갔던 위안멍이라는 판다거든요. 왜냐하면 신랑감으로 지금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푸바오에. 네. 근데 이 위안멍 같은 경우에도
그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그 데모 역할을 해왔고 실제로 작년 7월에 중국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그때는 배웅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요즘에는 징벌적 판다 애교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임대 기간을 연장을 안 시켜주는 이런 조치도 중국이 하고 있어요. 네. 굿바이 푸바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김준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총선 겨냥해서 오랫동안 이제 얘기 나눠왔는데 와 정말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전 투표 포함하면 이틀 남았고. 예,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격 토론 첫 질문은 다소 감성적인 이미지 관련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굽 떨어진 구두 사진. 유세디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컵라면 먹방 사진 지금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뭐 빈곤 코스프레다 설정샷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이재명 구두와 한동훈 컵라면 어떻게 보셨어요? 진정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재명의 구두는 그걸 찍어서 올린 게 민주당 당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은 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 뭐 제가 듣기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군데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 안에서 김밥 하나 먹거나 아니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는 이런 건데 딱 봤더니만 한동훈이네. 그래서 사진을 찍을까 말까 찍어서 가서 또 악수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 어떤 설정샷이 아닌 것이고 자연스럽다. 일반적인 어떤 유권자가 자기가 찍어 올린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진정성과 뭐 열심히 뛰었으니까 구두 뒷발 닿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구두 뒤축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뒤축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굳이 찍어서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한다라는 이재명 그 대표가 열심히 뛴다라는 것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올린 주체가 당직자, 당에서 올린 거라는 점에서는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뭐 프로파간다까지 나와야 될 문제인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두 사람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어제 뭐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12군데 돌아다니고 이게 사실 12군데는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10개 미만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뭐 절박하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밥 먹을 시간 없어서 컵라면 먹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라고 뭐 밥 먹겠습니까? 뭐 어디서 김밥 먹거나 뭐 이제 짧게 때우겠죠. 그래서 뭐 이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두 사람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아마 지지자들이 아마 생각을 할 텐데 중도에서 한동훈이 컵라면 먹으니까 너는 찍어야 되겠네 뭐 이러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여튼 뭐 사람들 선거 막바지 좀 인상적인 임프레시브한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구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과거 회기적이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또 귀에 박히는 것들이 있어요. 야당이 이제 정권 신반론 강조하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이제 어떤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왔다가 철회하고 이런 그 얘기도 나오는 과정 속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구호인데 아무래도 절박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란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부제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면서 양자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저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또 원희룡 그 후보 간의 그 개양 쪽에서의 어떤 있었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옛날에 대선에 있었었는데 이제 원희룡은 뭐라고 하냐면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구호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먹힐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고 물리는 속에서 이 구호조차도 미래지향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국 내지 정부가 수립되는 그때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번 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아니고 과거 어떤 그 심판적인 성격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불편한데요. 어쨌든 누가 되건 어쨌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구호를 선택해 주시기를 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예전에 신익희 선생이 처음 꺼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자유당 때까지 회귀한 건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야당의 잘못인가? 뭐 여당의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조금 이제 부각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민주당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인데 뭐 그거가 이제 혼용돼서 섞이는 것 같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은 맥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저께 부산에 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다가 또 약간 다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난 100일도 안 됐는데 좀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정부하고 선을 긋는 듯 하고 이제 여당에서 굉장히 정부를 좀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자중질환. 뭐 홍준표 시장이 당신도 법무부 장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권성동 의원도 조금 이제 자중자애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단합 뭐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건데 사실 여건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저는 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어제와 오늘이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조금 여러모로 지금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네. 자 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원희룡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의 케이오스. 저는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컨트롤 할 때 원희룡 후보는 인파이터로서의 어떤 그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강공을 펼치는 그 반면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웃복싱 하면서 간간히 잽잽 날리는 이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재판에도 가야 되고 또 전국 또 유세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 TV 토론도 준비해야 되는데 TV 토론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조금 부족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냈던 그런 어떤 경륜이나 이런 것으로 나름대로 그 이슈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질문을
강공을 원희룡 후보가 강공을 했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리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마치 예컨대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100%, R200 뭐 이런 식으로 아느냐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게 무슨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그것도 모르냐 타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아느냐 하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현안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 원희룡 후보가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실제 그 계양을에 하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사실은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조차에도 답을 못했던 그 모습이 제 귀에 생생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방금 아리백 대선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열세에 있는 후보가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조금 우세에 있는 후보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구나. 뭐 이런 거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진짜 진심으로 지역에서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난 주말에는 두 후보가 막 마주쳐가지고 잠깐 신경전도 있었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유세하는데 원희룡 차가 와가지고 중단하고 좀 이따 또 와서 중단하고 두 사람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 선거도 해야 돼, 유세도 해야 되고 뭐 재판도 나가야 되고 여러모로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뭐 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보면서 이거 딱히 누구 우세 열세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가? 장관 때 뭐했냐, 의원 때 뭐했냐 서로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우열을 가리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봤어요. 아까 이제 그 대장동 재판 출석 얘기하셨는데. 이제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할 때마다 검찰 독재를 얘기하면서 그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되치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그걸 소재로 이용해서 되치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판 출석하고 뭐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도 저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속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온 눈을 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검찰입니까? 법원이죠. 결국 법원이 이번에 4월 2일 그리고 재판 어떤 선거 바로 직전에 4월 9일에도 출석하도록 명을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재판 오전 10시 반 재판에 분명히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출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오후로 변경하니까 그 나중에 오는 척하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동작 갑입니까? 유사명 후보 선거 유세를 하러 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신뢰 내지는 어떤 재판에 대한 열심히 존중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4월 달 사실 야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는 거 국민들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앞에 계속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뭡니까? 고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지금 본인 스스로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이제는 갑자기 그냥 눈을 돌리더니만 이게 다 검찰 독재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눈앞에서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맞지 않는 말이고 결국 사법부가 원리 원칙대로 해줬을 때 사법부의 영이 선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명이 됐다면서도 기각하고 나아가 조국 신당 혁신당의 대표에 대해서도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말 예외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정치 상황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와 같은 원칙적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저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고 그로 인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뭐 사법부가 저렇게 판단한 것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뭐 사례를 봤을 때 선거 때 이제 재판을 밀어준 뭐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 사례라든지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뭐 억울함 좀 아쉽다 뭐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다라고 이제 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치적 수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과도하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결국은 여기 지금 재판에 지금 임해서 총선에 조금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밀어주면은 또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특히 야 이재명 봐주기 아니야 뭐 사법부 이재명과 뭐 야당과 한편 아니야 이렇게 또 막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고심을 한 건 이번이 선거가 얼마나 지금 예민하고 좀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막판 선거 일주일 남겨두고 크게 봐서 양대 기둥 그 남은 변수가 하나가 이제 약간 그 의정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 또 마지막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의정 갈등부터 보면요. 초반에는 좀 이게 이 소재가 여당 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뭐 국민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의료 공백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게 여당에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그래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나오고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대화도 시도한다고 해요. 전공의들과 일주일 동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제 그 KBS 출연해서 얘기하신 것이 전공의들과의 대통령과의 만남도 지금 조율되고 있는 취지로 얘기하신 걸 보면은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그 전공의 대표들과 그 용산에서건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이 이슈가 과연 그 선거 전에 끝날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네. 다만 지금 국민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이 숫자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면서 이제 공의 의료계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 의사협회 쪽에서도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화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4월 10일 전에 문제가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 모드 나아가 대화 모드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어떤 걱정 피로감들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쪽에서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꼬를 트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계 측의 어떤 그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어떤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퍼포먼스에 이번 그 선거 결과는 최소한 5% 이상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핵심 변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무슨 선거 뭐 유불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빨리 대화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맞아요. 원하실 거예요. 참 저는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51분 담화를 보면서 정말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로 내가 이번에는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 워딩 중에 하나가 가장 이게 눈에 띄었던 게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못한 거를 내가 해서 이거를 역사의 업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강한 진심을 느꼈어요.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여당의 비명 소리가 들렸죠. 이거는 진심인데 여당은 어쩌라고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좀 톤을 좀 처음부터 낮췄으면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거기서 못을 박으면은 여기는 기득권이고 카르텔이고 적폐인 거예요. 의사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제시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의사들 얘기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에 앉기에도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더 지금은 약간 감정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좀 더 많은 유화 제스처가 지금은 필요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라. 뭐 유불리와 상관없이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이 선거가 대통령한테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나머지 3년을 위해서 국회와의 관계. 그거를 대통령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국민 담화에서 철회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의 의미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이제 진정성 느꼈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표는 깎일 수 있지만 본인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표는 깎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그 작게는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이건 핵심은 의료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오히려 10년, 20년 뒤에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올해가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이 아니고 긴축 재정으로 갔다는 그 사실 정말 그거는 여당으로서는 사실 와 정말 마음 쫄깃쫄깃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마치 클린턴이 부시를 이겼던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읽혀지는 그런 부분인데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알아주실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치 지난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빛천조국을 만들어낸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은 정말 유권자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다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상 다음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진정성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으로 2% 3% 물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기한 투입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건전재정 그렇게 한 지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전재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까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물가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개혁을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 답답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론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화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집을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문제 역시 핵심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사기 대출이니 뭐 무슨 편법 대출이니 뭐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문서 위조의 그런 소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 축소 신고인데 그건 또 딴 문제긴 하지만 자 당에서는 이제 후보한테 맡겨 놓는다. 당의 차원에 조치 안 한다. 민주당의 부담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답은 나와 있죠. 마치 그 20대 중반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썼던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다고 장해찬 후보를 사실은 공천 철회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눈높이에 맞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얘기가 눈높이에 맞습니까? 강남에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1216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어떻게 6억이나 되는 대출을 대부업체에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31억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이자 부담이 크니까 5개월 뒤에 본인 대학생 딸 이름으로 해서 11억이나 대출을 하는 그리고 그것 또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대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기 대출에 가깝다고 대법원 판례라고 비추는데 그런데도 계속 놔둔다? 한석이 아깝겠죠. 하지만 그 한석이 미치는 이 나비 효과 내지 파급 효과는 오히려 훨씬 더 그 민주당의 특히 중도층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전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예측해 봅니다.
뭐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여기는 잘못하면은 얼마 안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도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공시지가로 이제 재산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있어서 그게 이제 뭐 구청장이 대전에 있는 구청장이 그걸로 이제 벌금형 받아서 이제 상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판단은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로 이제 통해서 본 거는 여기가 1대1 구도기 때문에 무조건 무투표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장성민 후보가요? 예, 장성민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지 않다라고 지도부에서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거가 자신 있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정무적 판단인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김준혁 후보 발언. 처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폄하 논란. 그다음에 바이든, 윤석열 은밀한 협의로 국지전 일으킬 수 있다. 했다가 보니까 이대생들 미군의 성상납. 자, 여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뇌피셜로 말하는 분이 국회 입성해서 면책특권 받게 되면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성인지 감수성은 도대체 뭐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사퇴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의 그 이 후보 내가 뭐가 잘못했냐 그 맥락을 보면은 정당하다라고 강변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듯이 지금 그 이화여대 나오셔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의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이건 아니면 최민희 후보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뭔가 사실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여성 인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김준혁 후보가 네. 그 이화여대 뭐 고건과 관련해서는 논문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기는 했어요.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시아 교수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성상납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접대나 유흥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이게 성적인 거와 관련됐는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정보로 이렇게 빼오는 뭐 때문에 일종의 첩보 활동이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좀 과대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이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분명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고 뭐 후보 사퇴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파키스탄에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죽이는 이른바 명예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성과 영상통화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달 17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한 마을에서 여성이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 형제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도 명예살인 악습이 최악인 파키스탄에선 해마다 약 1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에 희생되고 있다고 파키스탄 인권위원회가 전했습니다. 4월 3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